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반갑습니다. 아마 이거 업로드 추석 때쯤 할 것 같은데, 다들 해피 추석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오늘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9월 모의 평가에 대한 해설 강의를 좀 준비해 와봤습니다. 해설 강의가 오래 걸렸던 이유는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총평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좀 친구들과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 의견도 들어가면서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이 힘드셨을까를 좀 찾아 나갔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지금 준비한 영상은요, 어려운 문제들만 다루지 않고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전부 다 다루고요. 쉬운 문제들 중에서도 제가 조금 더 그 문제풀이 방식이나 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느낀 것들은 꽤 길게 설명을 해뒀어요. 그래서 혹시 비문학 문제라든지 나는 아주 기본 문제도 틀리더라라는 친구들은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촬영을 했고요. 기출 분석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얘기. 두 번째는 비문학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의 연장선에 있는 얘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태인데 평가원 6월, 9월 이번 년에 있는 거는 무조건 정말 뜯어낸다는 생각으로 꼼꼼히 보셔야 하고요. 그게 혼자 힘으로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따라오시면서 같이 좀 하나하나씩 뜯어내는 것을 연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해설 영상뿐만 아니라 관련된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꼼꼼히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관련된 문제들도 살펴보시고 이러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요. 지금 하신 분석, 지금 9월 모의고사 끝나고 하신 분석은 아마도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이든 또는 추가적인 공부를 통해서 반드시 이 9월 기출을 꼼꼼하게 제 신문들도 살펴보고 선지 하나하나도 뜯어내면서 공부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 당부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비문학 관련된 문제들인데요. 비문학 관련된 문제들은 주로 우리가 쉽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문제 말고도 사실 최근에 어렵게 나오고 있는 뭐 사회계약 아니면 사회정의 아니면 사형제도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완벽히 비문학으로는 당연히 못 풀지만 제시문도 분명히 나름대로 힌트를 준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보통 이런 문제들은 내가 모르겠어. 그럼 고민을 하죠. 그냥 머릿속으로. 아, 뭘까? 하고 허공을 쳐다보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좋죠. 그것도 필요해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걸 최대한 끄집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원이 생각보다 나름대로 제시문 안에 힌트를 넣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억 니은 디귿리을로 들어가기 전에 제시문을 볼 때 이거 로크야. 아니면 이거 베카리아랑 칸트야. 이건 뭐 테일러야. 이것만 확인하기 위해서 보시지 마시고 그 지문, 그 제시문을 마치 국어 지문을 풀듯이 나름대로 꼼꼼히 보면서 이게 선지랑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어떤 힌트를 지금 준 걸까? 이런 거를 조금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당연히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의 거기서 꼭지를 얻어갈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영상 분석 촬영하면서도 그 부분들을 좀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할 말은 여기까지로 정리를 좀 하고 본격적으로 영상으로 들어가서 제가 9월 모의고사 좀 띄워두면서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 한번 하나하나씩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24학년도 9월 모의고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1번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윤리학의 분류 문제고요. 첫 번째 거. 윤리학은 옳다 그르다와 같은 도덕적인 용어의 색깔은 요거. 도덕적인 용어의 의미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분석하고 도덕 판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 추론의 규칙을 검토하는 데 주력하는 건 뭐라고 보면 됩니까? 이거 메타 윤리학이죠, 우리? 그 다음에 윤리학은 인공 임신 중절,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등과 같은 자 여기까지 해서 어떤 실생활적인 예시들을 들어주고 있어요.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의 윤리 이론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적용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하여서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니까 실천 규범 윤리학, 뭐 실천 윤리학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도 나와요. 뭐 가가 나한테 할 말로 적절한 것을 찾아야 될 때도 있고 한데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그냥 가는 뭘 얘기하고 있고 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서 어려운 문제는 전혀 아니었었죠. 자, 도덕 현상을 가치 평가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하라고 했죠. 도덕 현상을 가치 평가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이라고 하면 이거 무슨 윤리학이죠? 이거 기술 윤리학입니다. 그쵸? 기술. 그래서 가치 평가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한다라는 표현 때문에 메타랑 헷갈렸을 수는 있어요. 메타 역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맞죠. 근데 도덕 현상을 보는 거는 기술 윤리학이 맞습니다. 그쵸? 기술 윤리학은 저희가 만약에 사회문화를 하고 계시다면 약간 참여 관찰법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문화 인류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A 집단이나 A 문화에서의 도덕 현상들, 뭐 B 집단이나 B 문화에서의 도덕 현상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적어내는 것, 그것이 기술윤리학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도덕 현상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기술윤리학으로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2번.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뭐를 정립하고 싶어 해요? 원리를 정립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슨 윤리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이론 규범 윤리학이죠. 이론 규범 윤리학. 그래서 가에 둘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실천으로 가봅니다. 윤리학의 학문적인 성립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건 뭐죠? 학문적으로 성립이 가능해? 윤리학이라는 것이 가능해? 우리가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것을 탐구하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굽니까? 메타 윤리학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요거는 찾는 것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았죠. 구체적인 윤리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싶은 것이 바로 실천 윤리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편타당한 도덕 규범의 체계를 수립하고 싶어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2번처럼 규범의 체계를 수립하고 싶어 하는 것이니까 요걸 통해서 우리는 이론 규범 윤리학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이었고요, 정답은. 2번 가볼까요? 다음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구모를 볼 때 우리의 자세는 여기에 있는 제시문도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거죠. 그쵸? 자, 도덕성은 행위가 의지의 자율과 맺는 관계이다. 의지의 준칙이 자율성의 법칙과 필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그 의지는 단적으로 선한 의지, 즉 선의지가 된다. 그래서 요건 누군가요? 칸트죠? 근데 왜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라 보라색이지? 자, 파란색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칸트입니다. 칸트는 어디나 많이 나오니까 우리 계속 살펴봐야 하는 분이시죠. 평소 함께 식사하던 친구와 급식실에 늦게 도착한 A에게 자신의 앞에 서라 권했다. A는 새치기를 할지 질서를 지켜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자, 요 제시문 한번 그래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읽어보면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의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내가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칸트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거예요? 도덕적으로 말이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내 자유의지와 내 자율로 의지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만이 그걸 도덕적인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게 칸트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체는 어렵진 않았고 칸트 찾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1번. 친구들 사이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 같은 것은 칸트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죠. 자, 요런 것은 결과 고려 같은 거를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칸트가 하고 싶은 얘기 아니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중용에 따른 행위를 해라. 중용이라는 얘기 할 사람은 누굴까요? 요거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죠. 그쵸? 구체적인 상황 고려 역시 공동체주의자와 덕윤리, 특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는 덕윤리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맥킨타이어가 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친구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끄는 행위를 선택해라. 친구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떤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나 욕구 같은 거에 따라서 내가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대로, 내 욕구가 끌리는 대로 하라는 것이 칸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그쵸?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은 칸트가 생각하기에 도덕적인 행위라고는 볼 수 없죠. 가능한 행위 중에서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 이건 쉬웠죠. 의무로부터, 그치. 비롯된 행위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칸트 입장이었고, 더 많은 쾌락을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 자, 쾌락에 대해서 강조하는 건 누굽니까? 요거 공리주의죠. 칸트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공리주의의 입장인데
공리주의에서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해라. 고통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입장인데 더 많은 쾌락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행위라고는 칸트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난 은근 헷갈렸던 것 같은데 3점짜리 문제죠 또. 자, 갑.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때를 만났기 때문이다. 어쩌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뭐다? 순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리를 따른다면 슬픔이나 기쁨이 들어올 틈이 없다. 이거 누구죠? 순리를 따라라. 그래서 죽음과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사계절의 흐름과 같이 밤낮의 순환과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도가의 입장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삶은 내가 원하는 바야. 내가 원하는 게 삶이야. 이보다 더 원하는 것, 한자 아시는 분들은 의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그것이 있기에 구차하게 살고자 하지 않아. 또한 죽음은 내가 싫어하는 바이지만 죽음은 내가 싫어하는 바야. 이보다 더 싫은 것, 불의가 있기에 환란으로 죽더라도 피하지 않는다. 죽더라도 피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입장이죠? 이거 살신성인의 자세지? 그래서 이거는 유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 하나씩 살펴봅시다. 죽음을 거부하면서 도덕을 실천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죽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죠. 도가에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슬퍼하거나 기뻐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고요. 또 삶과 죽음은 낮과 밤의 삶과 죽음은 낮과 밤처럼 순환하기 때문에 초연하게 대해야 한다. 이게 정답이죠. 정답 자체는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을.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을 받지 않도록 열반에 도달해야 한다. 이거 누구 입장이에요? 이거 을의 입장이 아니라 불교 입장이잖아요. 그쵸? 불교. 우리 오랜만에 불교 정리 한번 여러분들 해보실까요? 불교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우리 한번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불교는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반복을 하죠. 그쵸? 그리고 지금 내 삶이 현세에서의 삶이라면 그 다음에 죽은 후에는 내가 내세로 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 내 다음 생을 가는 것이고 이게 전부 다 무슨 흐름 속에 있는 거야. 아이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윤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적을게. 이게 전부 지금 내가 윤회를 하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이거는 즐거움의 상태인가요? 고통의 상태인가요? 이거 여전히 나는 고통의 상태야. 힘들어. 그 여기서부터 벗어나려면 최종적으로 내가 해야 하는 건 뭐죠? 내가 열반에 도달을 해야 하고요. 또는 해탈의 경지에 와야죠. 이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럼 내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 그리고 현세를 사는 것은 전부 다 뭐다? 고통이다. 생멸의 수레바퀴를 도는 것뿐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에 도달해야 한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을 받지 않도록 열반으로 내가 가야 한다는 것이 불교의 입장입니다. 물론 뭐가 있었죠? 선한 업을 쌓음으로써 내가 다음 생에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 수는 있어요. 조금 더 좋은 여건으로 태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결코 내 고통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 불교의 입장이었죠. 4번, 삶과 죽음을 서로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수용해야 한다. 요거 내가 봤을 땐 조금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삶과 죽음을 따르라. 요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살신 성인이라는 유교의 자세를 놓고 봤을 때 삶과 죽음을 차별하는 게 맞죠. 유교에서는 어떤 얘기해요? 유교에서는 공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상이라고 했었어요? 현세 중심적인 사상이잖아요. 현세 중심.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사상인 거예요? 삶이 죽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죽음 이후의 삶 또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닥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차별한다라고 유교는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사실 항상 제가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지만 뭐 해야 된다?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어라. 마치 비문학처럼 생윤도 이제는 뭐였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생윤의 황이 아니라면 그냥 한 번 더 제시문을 읽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읽어보면 삶은 내가 원하는 바야. 보이지? 삶은 내가 원하는 바고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내가 싫어하는 바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삶과 죽음은 서로 다른 거에 같은 거예요. 당연히 다른 거고 차별해야 되는 게 맞지. 내가 원하는 건 삶, 내가 싫어하는 건 죽음이기 때문에 둘을 차별하는 거라고 보는 것이 맞죠.
이런 식으로 제시문에서도 충분히 내용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번. 갑과 을, 삶과 죽음은 슬퍼하거나 기뻐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누구죠? 도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유교에서는 어때요? 충분히 유교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음은 애도할 수 있죠. 애도 가능. 그렇기 때문에 을에서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안 됩니다. 3번 은근 헷갈렸으니까 한번 잘 봐주시고요. 자, 우리 4번 한번 봅시다. 4번은 쉬운 문제지만 혹시 잘 못하는 친구들 있으면 꼼꼼하게 한번 같이 저랑 살펴봐요. 자, 토론의 핵심 쟁점. 쟁점이라는 표현을 혹시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다면 오늘 아셔야 합니다. 그쵸? 뭐죠, 이게? 갑이 동그라미를 치고 을이 X를 치거나 또는 갑이 X를 하고 을이 동그라미를 치는 경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갑과 을이 disagree,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지점이 뭐냐를 찾는 거예요. 그쵸? 그게 쟁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찾으면 된다, 다시? 갑과 을이 서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1, 2, 3, 4, 5 중에 찾으면 된다. 이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로는 일단은 내용을 보면서 내가 쟁점을 먼저 찾아야 해요. 그 쟁점이 여기 나와 있을 거고, 그러면 정답을 찾으면 돼. 근데 만약에 좀 어렵다, 헷갈린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대1로 대응을 시키면 돼. 갑, 을이 둘 다 동그라미를 하는지 한번 제시문에서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 작업을 저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갑, 얼굴을 식별하여 본인임을 인증하는 안면 인식 기술은 비밀번호나 데이터 인증서보다 본인 확인 절차가 간단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활용 범위를 확대하자. 그러니까 안면 인식 기술을 확대하자. 왜? 간편하고 편리하니까. 이게 갑의 입장입니다. 좋아요. 그랬더니 을이 뭐래요? 동의한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얘기에 대해서 을은 전부 다 오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안면인식 기술에 고도화된 인공지능을 결합한 안면인식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에는 반대한대. 자, 여기서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안면인식 기술 자체는 오케이야. 근데 거기에 인공지능을 결합하지는 말자는 거야. 왜냐? 이 기술은 안면 데이터를 대량으로 학습하고 식별해서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어. 그러니까 이유는 뭐다? 안면 인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을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안면 인식 AI에는 반대한다. X라고 적을게요. 그랬더니 갑이 뭐래? 아닙니다래.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지점이 여기가 바로 되겠네요. 그쵸? 안면인식 인공지능 기술은 테러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을 하자. 그러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예 없애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있기는 있다는 걸 인정해. 다만 그걸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으므로 이 기술의 개발을 허용하자라고 하니까 갑은 안면 인식 AI에 대해서 오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면인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도움이야 되겠지. 하지만 결국은 여전히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불특정 다수의 얼굴을 판독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기술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정답은 아주 쉽게 우리가 5번이라고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갑은 고도화된 인공지능 결합을 오케이 하고 있고 을이 X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1, 2, 3, 4가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꼼꼼히 봅시다. 안면인식 기술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하는가? 자, 여기죠. 안면 인식 기술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둘 다 X겠지. 갑과 을 전부 다 안면 인식 기술을 AI 결합 전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둘 다 오케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둘 다 X고 안면 인식 인공지능 기술은 사생활 침해하는가? 둘 다 O죠. 어디에서 볼 수 있지? 여기잖아. 을은 여기죠.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고 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한적으로 활용한다면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2번에 대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해 두세요. 그 다음에 3번. 안면인식 기술의 활용은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가? 그 인공지능 결합되지 않은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는 여기 부분이잖아.
본인 확인 절차가 간단하고 편리하기에 활용 범위 확대하지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거는 1번에도 해당이 되고 3번에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했냐면 동의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 3 모두 을도 오케이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죠. 그다음 3번 안면 인식 기술의 활용은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나? 죄송해요. 이거 3번 제가 방금 했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바보. 그 다음에 4번 안면인식 인공지능 기술은 테러 예방에 기여를 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나와 있죠? 여기지. 일단 을 같은 경우에도 테러 예방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라고 하기 때문에 도움되는 건 을도 인정을 하고요. 갑 같은 경우에는 테러와 같은 범죄를 하기 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활용된다면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번에 대한 근거는 요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어서 요거 역시 5가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 다 갑과 을이 동일하게 생각하죠. 동일 생각.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꼼꼼히 하는 이유가 제 학생들 중에서도 좀 비문학을 어려워한다는 친구가 한 5명, 6명 중에 1명 정도는 있더라고요. 이걸 틀리는 친구들이.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비문학 문제를 틀리는 친구들은 살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5번으로 가볼게. 5번도 애들 많이 틀렸더라. 요거는 틀린 이유가 뭐 여러 가지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반론의 근거에서 반론을 혹시 놓쳐서 그런 거 아닐까? 여기 반론의 근거. 그치? 그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봅시다.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연구라는 건 forever란 얘기예요. 영구적으로 변형된 유전 형질을 태어날 자녀에게 물려줌으로써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한대.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럼 이걸 3단 논법으로 정리를 한다면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결론이 뭐예요? 태어날 자녀를 대상으로 한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소전제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이거죠.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3단 논법이 혹시 헷갈리는 친구들 있으면 이 예시를 기억을 하세요. 이 예시는 되게 쉬운 예시인데 대전제는 뭐예요? 인간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요게 연역법적인 추론을 하는 방법이고 3단 논법이라고 해서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를 식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기억은 니은이다. 기억 니은은 여기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A, B로 쓸게요. A는 B다. C는 A다. 고로 C는 B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어, 나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 보면 될까? 어, 자율성 침해는 허용 X.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허용 X. 여기 허용 X 같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 소전제에 들어가야 되는 건 CA니까 C에 해당되는 게 이거. 그치? 요거. 이게 C. 그리고 A는 뭐예요? 여기잖아. C는 뭐다? A다. 그치? 여기 A, 요게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연역법 3단 논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어요. 쉬우신 분들은 괜찮고요. 자, 그럼 이 소전제에 대해서 뭘 한다? 반론을 찾아라. 같은 입장인 게 아니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그래도 반론 자체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나머진 다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라는 얘기, 치료 목적으로 유전자에 개입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서 안 된다.
허용될 수 없다. 요거는 같은 입장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억과 같은 맥락 얘기니까 X 들어갈 수 없고, 유전자 치료는 태어날 자녀를 수단으로만 취급한다. 이것도 기억과 같은 입장, 가와 같은 입장이어서 틀렸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치료비로 유전자 치료 기회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자체는 사실 가와 관련성이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근거를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X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요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인 건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기회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여서 가에서의 근거와 아예 다른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즉, 기억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거죠. 근데 반론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둘 다 하는 얘기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가 하면 안 된다는 그 주장은 똑같기 때문에. 그치? 그다음 4번. 태어날 자녀는 자신의 유전 질환을 치료하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자, 동의할 것이다라는 건 이 자율성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마지막으로 부모가 결정한 유전자 치료는 태어날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니까 기억과 같은 맥락이라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중요했던 건 뭐야? 이 동의라는 표현이 결국에는 뭐랑 같은 맥락이라고? 자율성과 같은 맥락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동의와 자율성을 아이고 좀 잘렸네. 동의와 자율성을 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정답 4번으로 고를 수 있었어야 했다. 틀리신 분들은 주로 반론을 못 봤기 때문에 틀리셨을 것 같아요. 자, 6번 한번 봅시다. 가불사상가들의 입장이고 과학기술에 대한 거죠. 이것도 은근 애들이 좀 헷갈려 하긴 했더라고. 뭐 맞추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았었는데. 기술은 행복과 불행 모두에 기여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다. 이 얘기가 중요하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다. 기술은 수단일 뿐이지. 아이고.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해서 얘는 뭐죠? 갑은 야스퍼스죠. 야스퍼스를 우리가 공부할 때 중요하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이거야. 기술의 활용이 선악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를 부정하나요? 이건 인정하지, 당연히. 야스퍼스도 알죠. 오펜하이머가 만든 핵무기가 당연히 정치인들에 의해서 나쁘게 사용될 수 있다. 이거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그 핵무기 자체, 그 기술 자체, 그 핵융합을 하는 사실 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기술 자체가 중립적이라는 얘기를 야스퍼스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우리 한번 두 번째 사람을 봅시다. 기술을 긍정하건 부정하건 우리는 기술에 붙들려 있어요.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으로 고찰할 때이며, 그럼 중립적으로 고찰한다는 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죠. 이 경우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집니다. 내맡겨집니다. 내맡겨져집니다가 아니라 무방비 상태로 내맡겨진다. 중립적으로 고찰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요게 야스퍼스와 대비가 되는 또 다른 실존주의자죠. 하이데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애초부터 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무방비라는 표현이 특히 하이데거의 일종의 전매 특허 같은 표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볼 건데 자, 갑 기술은 인간이 설정한 목적의 실현을 위한 공허한 힘이다. 그치? 인간이 목적을 설정하는 것뿐이지 기술 그 자체가 선악은 아니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는 공허해. 공허하다는 거는 비어있다라는 뜻인데, 허무하다랑 좀 같은 맥락으로 쓰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러니까 비어있는 힘이다. 아무런 어떤, 어, 어떤 가치 같은 것이 먼저 내재가 되어 있어서 나는 선으로 흐를 거야. 나는 악으로 흐를 거야. 이런 것이 없는 중립적인 상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아스퍼스가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걸 한번 봅시다. 기술의 활용 방안은 인간의 결정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다. 기술의 활용은 어때? 인간의 결정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죠. 수 없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기술을 활용할 거긴 한데 이 활용 자체를 할 때는 당연히 인간의 결정이 들어가죠. 인간이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의사가 결국은 거긴 반영이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당연히 선악 판단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하이데거네요. 기술은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어머, 안 보이네. 죄송해요. 이렇게 봐야죠.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통제되어야 한다. 자, 4번. 이 기술은 인간이 자연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치? 그 다음에 기술은 인간의 개입이 없을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하이데거의 입장이 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야스퍼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인간의 개입 없이는 인간의 개입 즉, 이 단계는 어떤 단계인 거야? 활용의 단계죠. 활용 단계. 없이는 기술은 해악일 수, 될 수 없죠.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고 수단적이고, 그치? 선도 악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자, 7번. 제가 이거는 오답률을 좀 적어뒀어요. 많이들 틀리셔서 68.4 정도가 지금 틀린 걸로 EBS에 따르면 나오고요. 요거를 많이 어려워하셨던 게 1번을 많이 헷갈려 하셨어요. 1번.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우리 제시문을 먼저 꼼꼼하게 읽어보자. 복습할 겸.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행해진다. 즉, 이 얘기는 뭔 거예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시민 불복종이 가능합니다. 어머, 보이지 않겠네.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시민 불복종이. 제 얼굴이 있어서 약간 불편하죠? 그래서 제 얼굴이라도 띄워져 있으면 조금 더 집중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누군가 떠들고 있는 게 보여야 될 것 같아서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고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선 이건 뭐 우리 수두룩 빽빽하게 했잖아요.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는 뭐다? 뭐 해야 돼요? 시민 혁명을 일으켜야지. 시민 불복종이다 아니다? 시민 불복종은 아니다. 이때 시민 불복종 행위가 항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법을 위반하라는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 법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래서 불복종해야 하는 그 대상이 된 그 법을 꼭 어기지는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시민 불복종이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간접적인 시민 불복종이라 부르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즉, 다시 우리 정리해보자. 이 간접적인 시민 불복종이라는 표현이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하자면, 어, 부정의한 법이라 적읍시다. 법을 직접 불복종하는 게 아니라 어긴다는 거죠. 어기는 게. 다른 법을 어겨서 다른 법을 저항하는 것. 저항이란 표현보다 그냥 저 시민 불복종이라 쓸게. 불복종하는 것. 그것을 시민 불복종이라 한다라는 거죠. 간접적 시민 불복종이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시민 불복종의 종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복습을 했고요. 그거를 간접적 시민 불복종이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시민 불복종은 그럼 뭔 거예요? 불복종이 되는 대상이 되는 그 부정의한 법 자체를 직접적으로 아예 그 법을 불복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마지막을 한번 볼까?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때로는 부정의하다고 간주되는 법이나 정책도 어기지 말아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다. 이거는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야?
체제의 파멸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시민 불복종을 하면 부정적인 부분이 뭔가요? 시민 불복종을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법에 대한 존중심이 감소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체제 파멸의 문제, 체제 파멸의 위험성까지도 안고 있지. 왜냐 아무도 법에 대한 존중심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법을 존중하지 않게 되면서 체제가 파멸할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법을 지키고 준법을 하고 살아가는 이 사회가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시민 불복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음, 작은 부정의는 참아야 하는 거죠. 참고 시민 불복종을 하지. 그리고 법 준수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해되시죠? 작은 부정의는 참아야 한다라는 것이 시민 불복종의 입장인 거예요. 그쵸? 롤스에 따른 시민 불복종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인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내용, 이 마지막 줄에 있는 내용이 뭐랑 연결이 되냐면 결국에는 1번이랑 연결이 됐던 거야.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 이유가 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음, 체제 파멸, 법에 대한 존중심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경우엔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정치 체제 효율성이란 다른 표현으로 치환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충분히 맞는 말이어서 정답이 됐던 거죠. 이게 정답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어려웠던 이유가 이 표현 때문이에요. 이 효율성이라는 표현이 조금 공리주의적인 냄새가 나고 롤스는 공리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효율성? 저 표현은 좀 애매한데? 이러고 넘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정치 체제 효율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다. 롤스 같은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의 경우에는 상당히 공리주의자인 싱어와 같은 맥락인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시민 불복종의 단점, 문제점이 되는 체제 파멸의 위험성이나 법에 대한 존중심 감소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그것과 그리고 이 시민 불복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 이 얼만큼 부정이한가 두 개를 비교를 해봐야 하잖아요. 롤스의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효율성이라는 표현 롤스도 사용할 수 있고 조금 이 부분에서 이 워딩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제시문에서 이 마지막 문장 때로는 부정의하다고 간주되는 법이나 정책도 어기지 말아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다. 이 표현을 읽고 그거를 1번이랑 좀 연결을 잘했다면 풀 수 있었던 문제 같아요. 자, 2번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웠었죠. 그쵸? 시민 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 수는 없다. 복습할 겸 우리 이것 좀 정리를 해볼까요? 롤스의 국가 분류를 한번 볼까? 국가 또는 사회 분류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완전 정의로운 사회. 요거는 이상이죠, 이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는 없는 사회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또 무슨 사회가 있었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있습니다. 그쵸?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그리고 민주 질서나 정의 원칙들이 확립되지 않은 사회가 있어요. 근데 이 사회를 다시 두 개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고통받는 사회고요. 두 번째가 무법 국가예요. 무법 국가. 무법 국가는 고통받는 사회와 비슷하기는 한데 이 무법 국가는 이제 공격성 가지고 있는 사회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구분을 하면요. 요렇게 갈라서, 아이고, 여기까지가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고, 여기가 정의의 원칙이 어때?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죠.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그러면 시민 불복종이 어디서 가능한지를 우리가 한번 구조화를 해봐야 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여기 두 개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여기는 시민혁명이에요. 그쵸?
아예 체제를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잖아. 시민혁명이고 불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적어줄게. 시민 불복종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뭐 하는 데죠? 여기는 시민 불복종하는 데가 맞죠. 그러면 여기가 중요해. 예, 예, 예.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 같은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을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완전 정의로운 사회는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시민 불복종을 할 이유조차 없는 이상사회죠. 그쵸? 그러니까 시민 불복종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완전 정의로운 사회에선 시민 불복종이 성립이 안 되죠. 시민 불복종 X. 그럼 결국 시민 불복종이 되는 데는 어디밖에 없는 거야, 결론적으로? 여기지. 여기만 시민 불복종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곳들은 시민 불복종을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도, 이거 어려우니까 색깔펜으로 쓸게요. 않는 사회도 정의로운 사회가 일 수 있다. 일 수 있다. 무슨 사회? 요 사회. 완전 정의로운 사회. 그쵸? 자, 3번 한번 볼게요. 안정적인 체제에서는 시민 불복종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처벌 감수해야 돼요. 그쵸? 3번부터 5번은 어렵지 않았잖아. 그치? 자, 4번. 공적 심의를 거친 정책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뭐 공적 심의를 거친 정책이든 다수결인 정책이든 롤스의 입장에선 뭐예요? 정의의 원칙 중에서 차등의 원칙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 기회균등의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 원칙들을 어긴 정책들의 경우엔 당연히 심각한 부정인 경우 부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적 심의를 거쳤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5번 시민 불복종은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반대를 표하는 정치행위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니죠. 왜냐하면 다수결의 원칙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줍시다. 시민 불복종은 뭐다? 시민 불복종은 개별적인 법 정책에 대해 하는 거지. 대상이 맞고, 어, 다수결 원칙? 다수결 원칙 결국 뭐예요? 민주주의 원칙이죠? 이거 자체를 반대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 자체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정치 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괜찮죠? 요 문제 되게 어려웠으니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롤스의 국가 분류가 네 가지라는 점과 이 중에서 결국에는 시민 불복종이 가능한 거는 두 번째 단계인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주고 넘기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8번은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우리 후딱 한번 같이 봅시다. 자, 8번의 경우는 인위적인 것으로 자연적인 것을 없애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소, 양, 돼지 등의 고기를 먹지만 사슴은 풀을 먹고 지네는 뱀을 먹고 올빼미는 쥐를 좋다고 먹는다. 이 넷 중 어느 쪽도 음식 맛을 바르게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자, 여기를 봅시다. 인위적인 것으로 자연적인 거 없애지 말아야 하고 어느 쪽도 바르다고는 할 수 없어. 즉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은 소양돼지 등을 먹기 때문에 옳고 뭐 사슴은 풀을 먹기 때문에 그르다라고 분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즉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누구죠? 이거 도가죠. 도가. 자, 얘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얘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군자는이라는 거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군자라는 거죠. 음식 빛깔이 나쁜 것, 제대로 요리되지 않은 것, 제철 음식이 아닌 것은 먹지 않는다. 또한 음식을 자른 모양이 반듯하지 않거나 간이 맞지 않아도 심지어 안 먹는데요. 자, 이거 유교죠. 어렵지 않았고, 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음식에 대한 욕구를 제거하여 자연과 조화. 음식에 대한 욕구 제거하는 거 아니죠. 당연히 먹을 건 먹어야지. 도가 그렇게 잔인한
그, 그 이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음식에 대해서 욕구를 가지고 식욕을 사용하여서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죠. 자, 2번.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는 거 맞고 인간다움과 의로움을 실현해야 한다. 의로움 아니죠? 의로움 어디서 하는 얘기죠? 요거는 유교 쪽에서 하는 얘기죠. 자, 음식의 상태를 고려하여 먹는 것은 인격 수양의 일환이다. 요거 맞는데 여기 부분 보면 나오지. 군자는 음식 빛깔이 나쁜 거, 제대로 요리되지 않은 거 먹지 않고 누가? 군자가. 그리고 음식을 자른 모양이 반듯하지 않거나 간에 맞지 않아도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이 전부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고 군자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이유는 그것이 인격 수양의 일환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3번이 되죠.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까요? 음식을 섭취하는 목적은 육체적 생명 보존에 국한된다가 아니죠. 국한되지 않는다죠. 이거 잘 보면 3번이랑 4번이랑 둘이 충돌한다? 그지? 왜냐면 3번에서는 인격 수양의 일환이래. 근데 4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섭취하는 목적이 오로지 육체적 생명 보존을 위해서래요. 그럼 3번과 4번 중에서 하나는 정답이어야 하고, 하나는 정답이 아닐 수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3번, 4번 중에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이나 5번에서 헷갈리셨더라도 3, 4번이 둘이 충돌되는 것을 보시고 3번을 찍으셨어야 되는 거죠. 그쵸? 찍는다는 게 랜덤 피킹 찍는다가 아니라 3번을 골랐어야죠. 그쵸?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까요? 사회적 규범에 따라 음식을 올바르게 먹어야 한다는 유교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어서 유교에서는 네, 좋습니다 하겠지만 도가의 입장에서는 규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넘어갈게요. 9번으로 한번 휙휙 가봅시다. 자, 9번도 엄청 많이 틀렸더라고, 9번이. 저 90.8%가 놀랍게도 정답률이 아니라 오답률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근데 저도 봤는데, 헷갈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요즘 생윤이 너무 어렵죠? 법은 개개인의 특수 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하는 자는 없다. 그러므로 사형은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봄으로써 사회계약자이자 공리주의자인 베카리아의 입장입니다. 요거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베카리의 입장은 사회계약설에서 이건 거야. 내가 분명히 내 생명을 지키고 싶어서 사회계약을 체결을 해. 근데 사회계약을 체결할 때 생명권을 내놓으래. 그러면 나는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사회계약을 하기 위해서 생명권을 내놔야 돼? 그건 베카리아가 느끼기 이상하다는 거죠. 내가 생명권을 보존하고 싶다면 나는 당연히 사회계약을 체결할 때 생명권을 양도해서 나를 죽여도 돼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라고 베카리아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사회계약에 사형이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사형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고 법의 왜곡이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칸트의 입장이죠. 칸트가 베카리아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저거는. 형벌은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고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한 명령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누구죠? 칸트, 응보주의자이면서 형벌을 하나의 정언명령이라고 보는 칸트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한번 볼게요. 자,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에서 나온다. 요거는 근데, 물론 또 헷갈리셨으면 또 헷갈리셨을 수는 있는데, 이미 기출에서도 좀 많이 헷갈리게 내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범죄 억제력은 강도와 형벌 모두에서 강도도 되고, 어, 강도와 형벌이래. 죄송해요. 강도와 지속도 모두에서 나오기는 해. 다만 뭐가 더 크다? 지속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얘가 훨씬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효과. 그렇기 때문에 지속도에 의해서 종신노역형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베카리아 입장입니다. 그쵸? 어렵지 않고. 그래서 X.
종신노역형은 범죄자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줍니다. 종신노역형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일반 시민, 잠재적 범죄자들이 종신노역형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 살인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카리아는 어쨌든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범죄자도 비중이 있지. 이 사람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관심이 더 많아요. 왜 얘한테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 다수가 쾌락을 누리는 것, 공포를 피하는 것이 얘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얘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분에게 베카리아라는 사람에겐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주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종신노역형을 채택하는 것이 크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베카리아가 무슨 차원을 강조한다고? 예방적 차원 강조하는 이거는 일반 시민에 대한 거죠. 강조하는 공리주의자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형벌 자체는 범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악이다. 자, 요거에 대한 설명 조금 제가 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의식의 흐름을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봅시다. 디귿, 의식의 흐름. 같이 적어봐요. 의식의 흐름. 당신들의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됐어야 하냐.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필요악인가?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필요악이 아니지. 필요악이라는 표현은 벤담이 쓴 표현, 공리주의에서 쓰는 표현이고 칸트에게는 형벌이라는 것이 악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했다면 문제 없어요. 혹시 이게 어려웠다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어떻게 사고 과정이 돌아갔어야 하냐. 일단 형벌이 필요악이라고 쓰는 학자는 누구죠? 이 표현을 주로 우리가 봤던 곳은 어디냐면 벤담이에요. 즉 공리주의자란 말이야. 공리주의. 그럼 칸트도 이 얘기를 썼을까 안 썼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벤담의 선악 판단의 기준을 생각하면 돼. 자, 형벌은 필요악이라고 했어. 이거 벤담이 쓴 표현인데 이걸 칸트도 쓸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이 악이라는 표현을 좀 살펴봐야 돼. 그럼 벤담한테는 뭐가 악이길래 형벌을 필요악이라고 했을까? 선과 악의 구분 기준이 뭘까? 선이 뭐다? 선은 쾌락. 그치? 그거 악은 고통이야. 그러니까 악이라고 했던 이유는 형벌이 고통스럽기 때문인 거지. 이게 지금 공리주의자인 벤담한테의 기준이야. 그러면 이 기준에 대해서 칸트는 동의를 할까? 칸트는 동의하는가? 어? 칸트는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 왜? 칸트의 기준은 뭘까? 칸트의 선악 기준은 뭐야? 선은 정언 명령을 따르는 거고, 그치? 악은 정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야. 이게 기준인 거지. 그러면 이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올바르게 부과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 정언 명령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라리 우리가 따진다면 어디 쪽에 오히려 가까운 거야? 올바르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어디에 가깝다? 선에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지 않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제 꼼꼼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헷갈리셨다면 이러한 절차로 사고를 하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가, 조금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조금 제가 분절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결국에는 뭐다? 이게 왜 틀렸다? 칸트에게는 형벌 부과가 정언 명령을 따르는 거다. 올바른 형벌 부과겠죠. 물론 당연히. 응보주의에 따른 형벌 부과는 정언 명령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악이라 한다 안 한다. 필요악이라고는 볼 수 없죠. X. 결국에는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얘들아. 여기서. 형벌의 법칙은 뭐다?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꼼꼼하게 이 제시문을 읽었다면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니 근데 형벌의 법칙은 정언 명령이잖아. 올바르게 형벌을 부과하는 거는
정한 명령이니까 오히려 칸트한테는 선 쪽이겠지. 그럼 필요하기라고 해, 안 해? 당연히 안 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겠죠. 그쵸? 자, 리을, 갑과 을, 사용을 오직 본보기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거는 일단, 어디 보자. 자, 갑.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사형을 집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사형이 부당하고 그다음에 칸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칸트는 물론 사형 자체에는 동의를 하지만 본보기로 집행하는 게 잘못됐지. 왜? 칸트는 오직 응보주의니까. 리을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본보기가 틀려서 결국에는 부당하다라고 보는 것은 둘 다 맞아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니은 리을이 정답이 돼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기역, 디귿, 리을을 많이 선택했다는 게 결국에는 제가 지금 좀 많이 설명했던 디귿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꼼꼼하게 살펴봐야 했을 문제입니다. 자, 10번 한번 볼까요? 10번. 자연에 대한 입장을 보는 거죠, 이거는. 자연윤리, 환경윤리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인간이 고유한 선을 지닌 것과 동일한 의미로 각자의 고유한 선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는 누굽니까? 항상 환경윤리는 학자를 찾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이 벤 다이어그램이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것뿐이지. 그 다음에 대지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환시키고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누구죠? 요거는 생태 중심주의자인 레오폴드 입장이죠. 레오. 병. 동물학대가 인간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동물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주장. 그 주장을 한 거는 누구예요? 요 주장 칸트적 주장이죠. 칸트. 그러니까 인간 때문에 동물을 좋게 해줘야 한다. 동물을 대우해줘야 한다. 이거는 간접 의무를 주장하는 칸트죠. 그 이유는 전적으로 종차별주의적인 입장이다라고 하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싱어죠. 이거 조금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대충 읽고 칸트로 푼 사람들 반성하세요. 자, 그러면 테일러 레오폴드 싱어고 벤 다이어그램에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OX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A라는 거는 테일러 동그라미지만 동시에 레오 싱어는 X여야지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테일러 오케이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레오폴드랑 싱어는 맞아 틀려까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벤 다이어그램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자, A. 자, 이거는 뭐예요? 테일러만 동그라미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어때? 레오폴드 X여야 되고 싱어도 X여야 돼. 이래야만 정답인 거예요. 자,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없다. 라고 보는 거는 싱어도 어때요? 싱어도 동그라미지. 왜? 쾌고 감수 능력을 지녀야 되는데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까지기 때문에 당연히 동물들은 다 생명을 지녔잖아요.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면 쾌고 감수 능력도 당연히 없으니까 동물이 아니니까 도덕적 지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싱어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차라리 들어간다면 어디에 들어가야겠어? D에 들어가야겠지. 그치? 그 다음에 니은 B네요. B는 뭐예요? 레오폴드만 동그라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오폴드만 동그라미를 쳐야 되고 나머지 테일러랑 싱어는 X를 쳐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지 한번 봅시다. 개체에게 생명 공동체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 자, 요거는 우리 잠깐만 도식화를 좀 해보자. 이거는 무슨 얘기인 거냐면 지금 다른 색깔을 쓰자. 니은 여기다가 적을게. 보이시죠? 개체와 생명 공동체가 동등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인 거예요?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케이스 1, 1번. 개체가 생명체보다 중요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2번. 개체보다
생명체가 아니지. 미안해요. 생명 공동체지. 공동체. 또는 개체보다 뭐가 중요하다? 생명 공동체가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결국에는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두 개에 각각 뭐가 들어가? 여기 개체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개체론자인데 이 개체론자들에 누구 들어가요? 테일러 들어가고 싱어도 개체론자라고 우리 공부했죠. 그러니까 둘 다 되는 거야. 개체론자들도 개체와 생명 공동체가 동등한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생명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전체론자로서 누가 있어요? 여기 레오폴드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 거예요? 요거는 XOX가 아니라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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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모두 동의가 되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셨던 지점이 제 생각에는 이 니은을 제대로 못 쳐낸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개체에게 생명동체와 동등한 가치 부여할 수 없다? 아, 레오폴드 이렇게 말하지. 라고 하고 넘긴 거야. 근데 우리가 무슨 케이스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동등하지 않다는 거는 개체가 생명 공동체보다 중요한 것도 동등한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개체론자들 역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걸 조금 헷갈리지 마셨어야 하고 이게 벤 다이어그램의 조금 그 어려운 지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조금 저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훨씬 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이렇게 말 같은 거, 이 논리 구조라든지 말 표현이 익숙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도식화하는 게 베스트예요. 그다음 디귿. C네요. C면 어디 들어가는 거죠? 테일러 레오폴드가 동그라미고 테일러 레오폴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싱어 X여야겠네. 그치? 인간은 본질적으로 식물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할 수 없다고 테일러 레오폴드는 하겠지만 어때? 싱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 그치? 싱어는 인간과 쾌거감수 능력자인 동물은 동등하게 보지만 식물은 동등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식물보단 우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C에 들어가는 거 좋고 그 다음에 D. D에 들어간다는 거는 뭐예요? D에는 테일러 동그라미 그 다음에 레오폴드 X 그 다음에 싱어는 어때요? 싱어도 동그라미여야 되네요. 그러니까 테일러와 싱어의 공통점이어야 되는데, 자연 자체에서는 개체의 희생을 정당한 근거가 아닙니다. 동그라미네요. 요거 맞죠? 왜 맞죠? 요거는 싱어랑 테일러, 싱어 모두 모기 때문에. 싱어 모두 개체론자기 때문에 자연 자체의 선을 주장하는 전체주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다? 정답은 디귿 리을인 3번이다. 근데 어디서 많이 낚였다. 여기 많이 낚였고. 근데 되게 골고루 낚였어. 기억 디귿도 많이 낚였네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가봅시다.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 상선 약수.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겸손의 자세죠. 물은 도에 가깝고 무엇보다 다투지 않으므로 허물이 없다. 도가구, 구체적으로는 노자지만 생윤에선 도가만 알아도 충분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풀 수 있었죠. 두 단의 갈대 중, 자, 갈대 나오면, 어, 요거 이제 그, 불교에서 잘 쓰는 표현이죠. 어, 약간 불교의 전매 특허죠. 하나를 치우면 다른 하나도 넘어져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거 뭐예요?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얘기하는 거죠. 만물의 상호 의존성. 즉, 이거 뭐예요? 연기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 뭐죠? 불교가 되겠죠. 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한번 봅시다. 인의의 강조는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도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유교에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입장이었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에서 영원한 실체를 찾아야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실체는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쵸? 근데 요거는 불교여서 색깔을 초록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X. 자, 디귿의 을. 집착과 번뇌의 제거를 위한 수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쵸? 요거 불교의 입장이죠. 자, 마지막. 갑과 을. 차별하는 마음을 버려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자, 요게 조금 혹시 헷갈렸다면 요게 좀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별하는 마음이라는 거는 도가에서는 굉장히 분명한데 불교에서는 맞나? 틀리나?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맞습니다. 왜 맞냐?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생각하는 불교라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너가 있는데 그러면 너와 나는 차별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너도 중요한 만큼 나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한 만큼 너도 중요하니까 차별을 할 수가 없겠지,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평등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차별하는 마음을 당연히 도가랑 마찬가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넘어갑시다. 자, 12번 들어가 봅시다. 12번. 자, 지난 편지에서 자넨 요즘 만난 이성 친구를 진정한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도 되는지 물었지. 내 생각은 이러하네. 자네는 사랑이 영혼의 힘이자 활동이라는 사실, 사랑은 상대의 성장과 행복에 대한 갈망, 보호 책임 존경이에 우리 이거 많이 외웠죠? 에리 프롬에 나오는 얘기죠. 사랑은 뭐다? 능동적 활동이다. 인간의 고립을 극복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각자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요. 단지 적절한 사랑의 대상을 찾기만 한다고 사랑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배우지 않은 채 좋은 대상을 고르는 것만으로 아름다운 그림이 저절로 그려지지 않는 것과 같다. 세상에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 노력해라 하지 마라. 사랑도 노력이다. 사랑도 그렇다네. 우선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학습이 중요하다. 배워야 한다라는 에리 프롬의 사랑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볼까요? 참된 사랑은 사랑의 대상과 하나가 될 때 느낀 영속적 감정 아니에요. 여기에서 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각자의 특성을 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하나가 된다라는 입장인 게 아닌 거죠. 그쵸? 그리고 영속적 감정만이 아니죠. 사랑 같은 경우에 어때요? 능동적인 활동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래서 이 감정으로 국한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죠. 자, 2번. 참된 사랑의 궁극적 목적, 최종적인 목적이 자신이 사랑할 사랑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죠. 찾기만 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찾아낸 일이 아니다. 그쵸? 참된 사랑은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한 상대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다.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 아니고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어디 나와 있지? 이거는 사랑 상대의 성장과 행복에 대한 갈망. 상대의 성장과 행복에 대한 갈망이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능동적인 활동으로 각자의 특성 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내 관점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의 모습을 완전히 가져오는 거, 이해해 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고, 참된 사랑은 수동적 감정 아니지. 이건 대놓고 여기 나와 있잖아. 능동적 감정이라고. 그치?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다가오는 거 아니야. 운명론이네, 운명론. 그 다음에 5번. 참된 사랑은 삶의 기술처럼 학습과 노력으로 개발되는 기술이다. 자, 노력 이런 표현이 있었죠? 능동적 활동. 이러한 얘기들이 다 저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에리 프롬 문제를 완전히 비문학으로 풀 수 있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이해는 있어야 되고 제대로 알고 있으면 쉽게 풀리겠지만 만약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요 비문학이 있는 제시문의 내용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맞다 이런 얘기지. 이런 것들도 기억해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절대 제시문을 경시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한번 1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3번. 13번도 많이 틀렸어요. 네, 그거 약간 새로운 유형의 문제기는 하죠.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들은 자연법의 집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회 수중에 양도합니다. 이에 대한 명시적 동의는 그들을 공통된 법률의 지배하에 둠으로써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만든다. 명시적 동의, 누구죠? 동의론을 주장했죠. 이게 로크의 입장이죠. 이거 준법을 해야 하는 이유로 동의론을 얘기했었죠. 로크가. 그래서 로크고요. 자, 기억.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시민의 권리는 보장될 수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국가의 모든 나의 권리를 양도하는 게 아니야. 그치? 일부 권리를 양도하기 때문에, 로크, 국가의 일부의 권리만 양도를 해요. 그럼 내가 국가에다가 너가 써도 돼 라고 한 권리만 지킴받는 게 아니죠. 다른 권리들도 충분히 보장을 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틀렸고, 니은, 입법부를 폐지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저항권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사실 니은 고르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자, 디귿. 자연 상태에서 분쟁은 공통된 자연법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다.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자연법은 여전히 공통된 자연법은 분명히 자연 상태에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만약에 헷갈렸다 하더라도 어디에 또 나오냐면 여기 봐봐. 자연법 집행을 둘러싼 분쟁이잖아요. 집행을 둘러싼 분쟁이라는 거는 자연법이 있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관련된 집행으로 싸우는 거야. 애초부터 자연권이 없었다면 집행으로 분쟁을 할 이유가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자연법은 있는 상태라는 사실이 이 제시문에서도 힌트를 살짝 준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어때요? 자연법의 부재가 아니라 공통된 재판관이 부재한 거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다? 니은이다. 근데 지금 뭘 많이 헷갈렸다. 기억을 같이 고른 경우들이 지금 보니까 조금 있었네요. 그쵸? 그래서 기억을 같이 고르거나 아니면 디귿을 아예 골라버리거나 니은을 빼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 꽤 골고루 틀렸네요. 그쵸? 지금 보니까. 아, 여기 안 나와 있구나. 이렇게 제가 내려드릴게요. 보이시죠? 꽤 골고루 틀렸고, 아이고, 꽤 골고루 틀렸는데, 그래도, 정답은 니은이었다. 니은은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 니은을 지우셔서는 안 됐어요. 니은은 굉장히 분명했고, 기억과 디귿은 조금 헷갈렸을 수는 있는데, 디귿도, 낚이면 안 되지 하고 정신 차렸으면 디귿 지우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기억의 경우에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건데, 그러면 국가는 평등 자유 집행권만 지금 양도가 된 상태잖아요, 국가에. 그럼 이것만 권리 보장을 해주면 되는 거는 당연히 아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기억도 쓱 지웠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렵기는 했었던 문제 같아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1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4번. 자, 갑을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골라봅시다. 천하를 두루 이롭게 함은 직분과 예의로부터 나온다. 자, 예의 나왔으니까 아마도 유교겠죠? 사람이 무리를 이루어 살되 역할에 따른 구분이 없으면 다투게 된다니까 역할에 따른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람은 잠시도 예의를 버릴 수 없다. 유교 입장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순자 입장이죠. 역할 분담과 관련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사회를 이루는 세 계층. 자, 세 계층 나와 버렸어. 세 계층은 뭐죠? 통치자, 방위자, 마지막이 뭐죠? 생산자 계급. 세 개의 계급이고 금, 은, 동으로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세 계층은 각자 성향을 타고났고, 한 가지 일에 배치를 시켜라.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에서 탁월함을 발휘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서로의 일에 간섭하면 해악을 끼치니까 안 된다라고 본 학자, 플라톤입니다. 자, 그쵸? 기억부터 한번 보자.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려면 모든 직분에 통달하는 거 아니죠. 여기 대놓고 나와 있잖아요. 역할에 따른 구분을 해야 한다고. 구분이 없으면 다투게 되고 다투면 혼란스럽잖아요. 그쵸?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려면 하나의 직분,
직분. 그러니까 자기가 역할 분담을 받은 직분에 통달하면 됩니다. 자, 니은. 사회 구성원의 직분을 나누는 도덕적 기준이 존재를 합니다. 뭐에 따라서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예를 중시했죠. 그래서 예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도덕적 규범이죠, 얘가. 자, 세 계층이 각자의 직분에 충실해, 각자의 직분에 충실해 정의가 실현된다. 맞습니다. 어렵지 않고 직분의 구분은 공동체 이익 증진에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어렵지 않게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요 문제는 쉽게 찾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거 15번도 오답률이 매우 높았죠? 84.8%입니다, 오답률이. 한번 살펴볼까요? 뭐 당연히 사회 정의 파트는 쉽지 않죠. 같이 한번 봅시다. 차등의 원칙은 사회 협동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차등의 원칙. 이 원칙은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한에서 각자의 자질을 사용하게 된다. 롤스입니다. 찾는 건 어렵지 않았죠? 그 다음에 차등의 원칙은 정의를 위한 공정한 기반을 제시하지 못해. 비판을 하는 거죠. 개인의 천부적 재능과 이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는 그 개인에게 있다. 노직입니다. 그럼 A는 롤스 동그라미, 노직 X인 걸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B에서는 롤스 동그라미, 노직에서는 C에서는 노직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기억부터 볼까? A는 뭐였어요? 롤스 동그라미 노직 X여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과세 정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롤스도 동그라미지만 노직도 동그라미가 돼서 틀렸어요. 자, 노직이 왜 동그라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과세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세금을 부과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다, 세금을 걷다,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정책은 당연히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정책은 당연히 노직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게 없어. 물론 부유세나 상속세는 안 된다 하지. 근데 개인의 소유권에 침해하지 않는 과세 정책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읍시다. 노직도 최소 국가는 인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국가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운영을 위한 세금은 당연히 인정하겠어, 안 하겠어? 인정을 해요. 모든 세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안 보이겠네. 이렇게 할게요. 모든 세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경찰, 군인, 또는 뭐, 그 재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있어야 되고 그 국가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는 데 드는 돈은 당연히 세금을 통해서 얻어야죠. 근데 다만 이 세금보다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세금이어야 된다. 요 얘기를 굳이 왜 넣었겠어? 이걸 넣은 이유는 노직을 오케이를 만들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롤스는 저게 있든 없든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기억이 X입니다. 그 다음에 B. 차등의 원칙은 더 큰 재능의 소유자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거 롤스만 동그라미 치면 되는데 왜 더 큰 재능의 소유자에게 유익할 수 있죠? 요거는 뭐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차등의 원칙만 지킨다면 불평등이 허용되기 때문이에요. 차등의 원칙만 지켜진다면 불평등이 허락되고 불평등 허용. 그러니까 불평등이 허용되는 게 결국 뭔 거야? 더 큰 재능의 소유자에게는 불평등한 게 유익인 거지. 그쵸? 이거를 지금 보니까 어떤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차등의 원칙이 없을 때 그냥 내가 100%를 내가 먹는 것 때 내가 일부를 떼어가지고 최소 수혜자들에게 나눠주는 거랑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어때? 나한테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 중에서 10만 떼어서 쟤한테 주면 그러면 나머지 90은 너가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거는 충분히 유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득이 되지, 9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리고 어디를 또 근거를 들 수 있냐면, 여기 부분을 봐봐. 아이고, 색깔이 옳지 않습니다.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한에서 각자의 자질을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근거를 끌어와서 더 큰 재능의 소유자에게도 유익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돼요.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B. 다시 롤스. 재산의 평등한 분배가 정의의 원칙에 의해 허용될 수 있어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만약
차등의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우면, 차등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차라리 뭘 해라? 평등 분배를 하라고 하잖아요. 평등 분배라는 건 즉 균등 분배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스한테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차등의 원칙으로 불평등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지 않아. 그러면 평등 분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평등 분배도 정의의 원칙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불평등을 허용하는 조건은 뭔 거예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정의의 원칙은 뭘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럼 너 균등 분배해버려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리을. C네요. 자, 노직을 한번 봅시다. 요것도 은근 애들이 헷갈린 것 같더라고. 국가는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가? 강제할 수 있습니다. 요거 무슨 정의예요? 교정으로서의 정의죠. 교정적 정의. 그리고 이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인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미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은 당연히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계약 자체를 강제시킬 수는 없지만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교정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지. 예를 들면 제가 뭐 여러분들이랑 계약을 해서 뭐 여러분들이 생일 만점을 받아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뭐 커피는 맛이 없겠다. 도넛을 사드리기로 했어. 케이크를 사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을 했어. 도넛을 사주겠다 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수능 만점 너무 심하다. 생일 만점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내용을 줘서 성적표 줬어. 근데 내가 뭐라고 해? 아, 나 그런 적 없어. 하고 계약서를 무시한다고 쳐봐요.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규정해야죠. 그렇게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건 불법적인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제대로 올바르게 바로잡힐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요게 되죠. 5번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게 기억 디귿 많이 헷갈렸네. 요거 많이 헷갈렸네요. 기억 디귿. 기억을 여러분들이 노직을 X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쵸? 과세라는 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는 노직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 밑줄 이렇게 쳐줄까? 많이들 헷갈렸으니까. 자, 잘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16번으로 넘어갑니다. 엘리아드의 종교 부분이네요. 자, 성스러움이 세속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그 무엇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기 때문에 인간은 성스러움을 알 수 있어요. 아이고,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키는 게 뭐라고 우리 부릅니까? 성스러움 할 때 성자와 드러날 현자를 써서 성현이라고 부른다. 성스러운 나무, 돌, 은, 정확히 그것이 성현이기 때문에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성스러운 것을 보여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숭배를 받는 거야. 그냥 나무, 돌 그 자체로서 숭배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종교의 역사란 가장 원시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고도로 발달된 것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성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종교적 인간이 성스러운 존재들에 의지하여 안정과 평화를 추구해온 것은 자연스럽고 심지어 비종교적인 인간도 종교적 의례나 신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종교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쵸? 우리 무교인 사람들도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수능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뭐 연필이 바닥에 떨어졌네? 막 이러거나 미역국 안 먹거나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어떤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엘리아드의 입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성스러움과 속됨은 서로 양립할 수 있지만 조화될 수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 이렇게 적을까요? 어, 세속적인 세계에서 성스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적을게요. 나는 경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화가 된다, 안 된다. 조화가 된다. 이질적인 두 개지만 조화가 되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쵸?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움을 만들어내어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자,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움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죠.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현을 보면서 숭배하는 거죠. 그쵸? 종교의 역사는 성스러운 실제 단 한 번이 아니죠. 다수의라는 표현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고, 돌이나 나무는 그 자체로 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거죠. 그쵸? 성현이기 때문인 거죠. 성현. 여기죠. 그것이 성현이기 때문에, 그치? 그것이 더 이상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성스러운 것을 보여주는 존재잖아요. 그쵸? 그 자체가 아니고요. 성스러움 믿지 않는 인간이라도 은연중에 종교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이 어디 나오죠? 여기. 아이고, 그 정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 색깔을 이렇게 해서 정답은 뭐다? 5번이다. 어렵지 않았던 문제인데 엘리아데도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교 파트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꼼꼼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17번 한번 볼게요. 17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자, 어진 사람은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를 없앰을 법도로 삼는다. 그는 자신 눈에 아름답고 귀에 즐겁고 몸의 편안함을 위해 일하지 않고요. 옛 성왕은 귀에 즐거워도 백성의 이익에 맞지 않아 음악을 즐기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음악은 즐겨야 한다, 즐기지 말아야 한다. 백성의 이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즐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누구의 입장이겠어요? 당연히 묵자의 비악 사상이겠죠? 여기 적을게. 묵자의 비악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군자는 도를 터득함을 즐기지만 소인은 욕망의 체험을 즐겨. 도로 욕망을 통제하면 즐거우면서도 어지럽지 않아. 옛 성왕은 우아한 음악을 제정하고 이끌어 사람들을 즐거우면서도 어지럽지 않게 했다라고 해서 이것은 누구의 예악 사상이죠? 순자의 사상이고요. 순자의 예악 사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덕주의 입장이죠, 유교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을 백성들의 도덕을 더욱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도덕주의적 입장이었어요. 자, 분별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음악을 활용한다. 분별적 사랑은 누구죠? 분별적 사랑은 별애의 유교고, 묵자는 겸애다. 무차별적인 사랑, 모두에게 사랑해야 한다. 아주 기본이지만 혹시 기억이 안 나셨다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니은 순자 예법에 맞게 음악을 만들어 백성의 화합을 도모해야 한다. 그쵸? 예약사상이니까요. 백성에게 또 이 음악을 통해서 도덕을 더욱더 기를 수 있게 함으로써 화합을 도모하는 게 맞죠. 군자와 소인은 신분이 달라도 충분히 음악은 더불어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다음 갑걸 어진 사람은 인격 도야를 위해서만 음악을 즐겨야 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쵸? 일단은 갑인 묵자 같은 경우에는 어진 사람은 음악을 애초부터 백성과 함께 즐기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였고요. 그다음 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인격 도야를 위해서만 할 필요는 없죠. 충분히 어, 즐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둘 다 X예요. 요거는 이렇게 적어줄게요. 묵자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음악 향유를 반대를 하죠.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만에서 이 만이 틀렸기 때문에 굳이 을도 맞다고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요. 18번 한번 가볼까요? 자, 18번은 해외 원조네요. 원조 대상자의 이익을 고려하는데 인종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요거 세계시민주의. 싱어죠? 어떤 얘기가 나오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원조를 해야 한다. 그럼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니까 경제적 원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싱어. 그 다음에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도울해 그 결과적으로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무슨 원조를 해주는 거예요? 정치적 원조를 해주는 거고 때까지 돕는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원조의 중단점이 있다 없다. 중단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 중단하는 거예요?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면 중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롤스.
자, 갑부터 한번 볼까? 싱어 입장이고요. 원조는 보편적인 의무이지만 조건부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쵸? 조건부적으로 시행 가능합니다. 정답이 바로 나와버렸네. 1번이에요. 자, 조건부적으로 시행하는 게 왜 가능할까? 싱어는 무슨 주의자죠? 싱어는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최다 최행을 지켜야 해요. 최다 최행에 따라서 행동.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지켜지지 않는 원조라면 원치 않겠죠, 싱어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우리 적어줍시다. 원조의 의무에 상응하는 다른 의무가 있다면 그러면 다른 의무를 수행하는 게 해도 되는 거죠. 그쵸? 가능한 거죠. 이해되시죠? 조건부적으로 맞고 그 다음에 또 갑이네. 원조 결정 시 원조 주체 이익을 고려하는 것 허용해요. 당연히 주체 이익도 허용을 해야죠. 공리주의는 이렇게 좀 적어줍시다. 공리주의는 모든 이들의 모든이라고 하지 말고 사회 구성원 전체라고 쓸게. 사회 구성원 전체의 모두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조를 하는 나와 원조를 받는 너 모두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익을. 내가 만약에 원조를 함으로써의 마이너스가 너무 크고 저 사람이 얻는 플러스가 너무 적다면 싱어는 원조를 해라고 하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롤스로 넘어가네요. 원조의 차단점 설정은 중단점 설정은 원조 대상의 정치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아요. 원조의 차단점 설정은 언제 차단을 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면 중단을 하는 겁니다. 고통받는 사회의 기본제도 개선을 위한 원조는 허용될 수 없다. 아니죠. 허용이 되죠. 허용이 되고 해야죠. 사회의 기본제도 개선, 정의의 원칙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거니까. 허용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게 맞죠. 고통받는 빈곤국의 복지 향상이 원조의 최종 목적. 이것도 기출에서 여러 번 나오죠. 애초부터 복지 향상이라는 것은 롤스도 마찬가지고 싱어도 마찬가지고 이 빈곤국의 복지 자체가 향상되는 거에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그쵸? 음. 그래서 해외 원조에 있어서 싱어 같은 경우에도 개개인의 상태가 나아지는 것을 1번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롤스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원조에 핵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복지 향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충분히 1번으로 우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9번 한번 가볼 건데 소통담론 쪽이네. 그치?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누군지 몰랐어도 문제는 풀기 쉬웠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한번 봅시다. 모든 경계가 무한하지만 모두 일심 안에 들어간다. 일심. 부처의 지혜는 모습을 떠나 마음의 원천으로 돌아가고 지혜와 일심이 온전히 같아져 둘이 없다. 따라서 지극히 공정한 부처의 뜻을 토대로 여기지. 여러 주장을 조화롭게, 아이고, 색깔이 잘못됐네. 여러 주장을 조화롭게 융합해야 한다.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고, 이 사람은 원효입니다. 근데 이걸 몰랐어도 여러분들이 푸시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쵸? 원효의 사상 한 번 더 복습해보면 뭐죠? 화쟁사상이죠. 자, 학급 회장인 A는 축제에서 학급 부스 운영 방안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학급 친구들이 사진관, 오락실, 분식집 등 여러 방안을 서로 다른 방안을 내세워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갈등을 하고 있어. 굽히지 않고 갈등하고 있는데 여러 주장을 조화롭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맞는 걸 우리가 찾으면 돼요. 어머, 혹시 원효 제가 적은 게 안 보였으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자, 옳고 그름을 가려 자신만의 입장 아니고 각 주장에 타당할 수 있고요. 조율을 하는 게 결국 여러 주장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모든 의견을 통합할 수 없으므로 회장 직권 아니고 다른 학급의 사례에 따라 얘를 따라서 하라는 얘기 없었고 모두 편협한 주장이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번 찾는 건 솔직히 많이 쉬웠을 것 같아요. 아주 쉬운 문제.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요 큐브 문제 은근 애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요거 한번 저랑 같이 잘 살펴봅시다. 괜찮죠? 자,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다. 따라서 북한보다 우월한 군사력과 강력한 군사 동맹을 바탕으로 전쟁을 억제해야 되고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평화 실현, 통일로 나아가는 기초를 마련하자. 두 번째, 북한은 우리와 함께 평화 통일을 실현해야 할 협력의 상대, 군사적 경쟁보다는 활발한 남북의 대화 교류, 상호 불신 해소하고 분단으로 인한 구조 문화적 폭력을 제거하자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건데 한번 봅시다. X, 남북한 관계에서 군사적 힘의 논리를 강조하는 건 가죠. 그러니까 나의 정도는 낮다고 보면 돼요. 통일을 통한 적극적 평화 실현, 이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뭐예요? 요게 결국에는 제거된 상태가 적극적인 평화잖아. 그치? 그걸 강조한 정도는 높죠. 그 다음에 남북한 간 신뢰 형성, 여기 나와 있잖아. 상호 불신 해소, 이게 신뢰 형성하는 거니까 요거는 높다. 그렇기 때문에 X, Y, Z 한번 볼게. 자, X 같은 경우에는 낮아요. 그쵸? 낮음으로 오고, 그 다음 낮음에서 Y는 높아요. 그러니까 높음으로 갑시다. 높음으로 왔고, 그 다음에 남북한 간의 신뢰 형성의 중요성도 강조를 합니다. 그치? 강조를 하니까 Z를 다 높게 가져가야 되니까 정답은 어디 있어요? 기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긴 그 20번까지의 그 여정이었죠. 다 보라는 말씀은 아니고 틀렸거나 어려웠거나 또는 내가 잘 못하는 유형의 문제들은 꼭 한번 살펴보시라는 것이고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추천해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구모를 제가 지금 너무 늦게 올리긴 했지만 도움 되실 분들에겐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너무너무 구모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죠. 11월 수능까지 열심히 달리시길 바라고 생윤이 계속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고생 많았어. 적어야지. 고생 많았어요.